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인지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4일에 브리핑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거고,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주제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 증시 및 코인 시장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금리 인하 이후에 주가가 뭐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팩트 분석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뭐 지금 당장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하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고 있죠. 물론 금리 인하가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거는 당연한 호재거리는 맞는데,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떻게 주가가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이제 단기 시향, 비트코인 단기 시향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 장기 시향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주제부터 여러분들이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적인 날짜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9월 달로 날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서 시장은 뜨겁게 다시 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다시 뭐 1년선에서 이탈이 되었지만은 반등이 좀 쳤다. 근데 저는 이렇게 반등 친 거는, 시장은 지금 거품의 형상이다.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혹은 896일선의 터치가 되지 않고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친 거는 시장은 좀 거품이 껴져 있다라는 기준이거든요. 저의 기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면. 그래서 이제 9월 FOMC로 보면, 일단 7월 미국 시간으로 7월 31일 날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5.5%죠. 5.5%인데, 7월 31일 날에는 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이제 CME 패드워치인데 95%로 지금 되어 있고, 9월 18일에 나오는 FOMC 금리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0.25%지 이제 1의 인하를 92%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거의 약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미국의 물가가 3% 이하로 안 잡히고, 또다시 물가가 다시 이제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오르면 이게 충분하게 또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가 9월에 안 될 수도 있어요. 9월에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도 지금 시장이 좀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 11월 달 대선 전으로 11월 달에 금리 인하, 뭐 대선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더 늦게 늦춰지지는 않을 거다. 대신에 이제 데이터 디펜더스가 더 중요하다.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지, 뭐 대선에 대해서 정치권에 대해서 영향을 가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9월에 이제 7월, 8월 이제 물가가 나오는데, 이제 8월 달이죠. 8월 달에 물가가 나오는데 7월 달에는 3%로 나왔죠. CPI 기준으로. 근데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오면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좀 충격이 먹을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은 분명하게 남아있다. 시장은 너무나 지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실제로 9월 달에 만약에 이런 리스크, CPI가 좋게 나와서, 뭐 3%보다 좀 좋게 나와서 2.9%나 뭐 더 밑으로, 금리가 더 밑으로 내려와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좀 지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뭐 뜯어보면 미국 증시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금리 사이클에 미국 증시는 왜 올랐을까? 고금리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2년도부터 쭉 금리 인상을 해왔죠. 금리 인상 시기에도 주가가 쭉 고공행진을 우사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 대비해서 지금 나스닥이 8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임에도, 혹은 고금리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탄탄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 덕분에 고금리를 뿌리치고 상승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 이게 지난 작년 말부터 이제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GDP를 보자면 23년도 2분기부터 보면 뭐 3분기부터 4.9%, 5.2%로 나와 있죠. 예. 그래서 4.9%, 3.3% 뭐 이렇게 돼 있다가 올해 1분기부터 1%로 뚝 떨어져요. 그죠? 급감이 됩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1%대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뒤처지면서 올해 뭐 1분기까지 뭐 이전에는 3%였던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올해 1분기부터 1%로 낮춰졌고, 올해 말부터는 더 극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기사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기사냐면, 연준에서도 향후 6개월 동안, 이게 7월 18일 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연준에서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를 예상을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러면 지금의 이제 GDP도 낮게 나오는데 앞으로 좀 높아질 건가, 낮아질 건가라고 좀 궁금해 하시잖아. 그러면 이제 연준에서도 지금 향후 6개월 동안은 내년 1월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세로 이어질 거다라고 연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시는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해주면서 고금리 현재 상황임에도 이제 올랐는 게, 경제 성장률이 올해 1분기부터 첫 시작이 필두로 올해 연말까지 경제 성장률이 전망이 암흑기로 발표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경기 침체가 임박해서 이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임박을 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연준의 피벗 이후에는 항상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표로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준이 피벗 이후에는 항상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이제 데이터,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예, 피벗이 뭐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게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피벗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패드 피벗, 이제 이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이제 미국 기준금리입니다. 예. 그래서 고점에서 피벗 할게요, 피벗이 나오죠. 고점에서 피벗, 그죠? 그 금리 인하를 할 때 역사적으로 데이터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런 식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할 때 항상 미국의 이제 밑에가, 이게 검은 색깔이 미국 S&P 500 인덱스 차트입니다. 피벗 이후에 17%, 저점이 17%까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또 고점 대비해서 36%, 이게 1964년부터 2020년 이후까지 나와 있는 미국의 이제 피벗에 대해서, 피벗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마이너스 36%, 48%, 27%, 15%, 51%, 58%, 35%. 그러니까 지금은 물음표죠. 예. 연준의 피벗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되고 전부터 또 하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연준이 피벗 이후에는 항상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좀 제시를 해드렸고,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금리 인상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과거 데이터에서는, 금방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금리 인상 사이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가가 올랐습니다. 성장률도 좋아서 올랐지만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뭐냐면, 그냥 단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장기 이자가 원래 비싸야 되는데 단기 이자가 비싸집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서 22년도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거든요. 11월 달에. 그러면 23년도에 시장은 경기 침체가 와서, 경기 침체가 오면 뭘 합니까?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단기 이자에만 돈을 맡겨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부터, 즉 22년도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2022년도 11월 9일 날에 최저점 15.5K를 찍습니다. 이게 제가 비트코인을 최저점을 맞췄던 근거 중에 5가지 근거 중에 하나였죠. 제가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때가 비트코인의 저점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났을 때 비트코인이나 미국의 증시는 항상 바닥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답지라면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22년도 12월 29일 날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답안지 유출을 한다. 미국 채 2년가 3개월이 역전되는 시점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다. 미국. 그래서 항상 주가는 이때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여기 데드크로스 나거든요. 그러면 요때 미국이 주가는 바닥이었고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항상 바닥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금리를 계속 올렸긴 올렸어요. 빅스텝 올리고 뭐 22년도 12월 때부터 올렸지만은 근데 아이러니하게 주가는 항상 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돈을 버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보고 있는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겁니다. 매수를 못 한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 말고 금리 인하 때 우리는 주가를 사야 된다. 주식을 사야 된다.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사람이 지금 고품이 들어왔다. 금리 인하 이제 한대. 9월 달에 한대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8월이니까 한 달 일찍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비트코인이 1억이니까 2억, 3억, 4억, 5억 갈 거야 라는 그런 1차원적인 기대감을 가진 초보 개미들이 들어온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뭐 차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준도 있지만은 거시경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자면 좀 고품이다 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 반영되어 있다. 금리 인하가 22년도 11월 때부터 선 반영되어 있는데 우리가 남들이 다 아는 호재는 호재가 아니다. 그게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올랐잖아요. 9월 달에 의해서 올랐잖아요. 실제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 더 이상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호재가 사라지면 악재로 그게 바뀐다. 그리고 혹은 반대로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호재가 됩니다. 악재 소멸로. 그러면 반대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호재 소멸로 악재로 바뀐다라는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드리자면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22년도부터 11월 달에 선반영이 되어 있었고 22년도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차로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은 단기 예금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장기로 예금을 넣어봤자 어차피 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단기 적금에만 돈을 쏘아 부은 거다. 그러면서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은 단기 국채 발행량만 늘리고 단기 국채 가격을 내리면서 단기 이자 채권 수익률을 높여지면서 미 시장과 미국의 재무부의 찰떡맞은 호흡으로 단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고 단기 채권의 담보로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 주가가 올랐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 단기 국채 담보로 유동성을 줄일 뿐더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면서 수급은 더 줄어들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주변국 유럽도 이제 경기 침체 미국보다 먼저 빠진 상황이죠. 미국 기업들도 주변국들이 힘들어지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힘들어지면 미국도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22년도 11월 달부터 미국 증시 비트코인이 올라왔고 실제로 매크로 경제 데이터를 보나 고금리 사이클의 주가가 오른 사실을 보면 매크로 데이터의 신뢰도는 매우 높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했다는 근거는 올해 초만 하여도
올해 초만 하여도 여러분들 시장은 어떻게 금리 인하를 몇 번의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였나요? 7번의 인하를 예상을 해왔습니다. 0.25%지. 그러면서 쭉 상승을 했죠. 그런데 연준은 이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시장에게 금리 인하를 7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아도 시장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은요, 통화 정책을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을 정하는 사람이지만은 그 자리는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기대감만 줘도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냥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은 한 번만 보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일곱 번을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똑같이 그 연준의 의도대로 너무 많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해 7번이나. 그러면서 3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시장은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은 한 번의 인하다. 2번의 인하다. 9월도 할 거고 11월도 할 거다. 지금 또 2번의 인하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7번 인하 안 할 거다. 어차피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뭐냐면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가 나오는 CPI 지수를 보면서 시장과 연준의 그 괴리가 맞춰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변동성이 높다라고 변동성이 높아지기 전에 1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혹은 작년 12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조금 단타보다는 확실한 장기적인 그림으로 스윙을 하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제가 롱 관점이었죠. 111선이 이탈되기 전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롱 관점의 스윙으로 가져가시고 쭉 가져오시고 이때부터 계속 쭉 들고 오신 분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111선 부근에서 다 익절을 하셨을 거고 111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숏 관점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111선 이탈되자마자 1년선까지는 공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이 꼬리를 제외하고 또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뒤에 신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때까지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나오는 경제 지표 및 물가를 보면서 이제 3번의 인하를 예상으로 바뀌었고 2번의 인하를 예상했지만은 6월에 나왔던 연준의 금리 인하의 전망에 대한 전도표를 보고 발표를 한 번의 인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과 연준의 생각의 괴리가 맞춰지면서 그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으로 비트코인 53개까지 하락하였다. 그렇지만은 22년도 11월 달부터 기대해왔던 금리 인하를 9월에는 정말로 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단기 상승이 모멘텀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상승은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대감 속에 마운틴 곡스의 비트코인 물량에 대해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물론 비트코인 유통량에 대해서 큰 마운틴 곡스에 대한 비중은 큰 비중은 아니지만은 독일 정부의 매도 물량에도 투자자들은 극히 공포를 느꼈고 숏 공매도 세력들은 이러한 공포심을 자극하여 그죠? 빅쇼트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작지만은 그게 대중들의 큰 공포로 만들어지는 요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트코인 유통량에 대비해서 뭐 마운틴 곡스 그거 몇 개인데 어쨌든 2100만 개 중에 비트코인 2100만 개 중에 그거 뭐 몇 개 안 되는데 뭐 시장 어차피 우상향에 맞지만 단기간의 큰 악재에 대한 이제 개미들을 공포로 만들 수 있는 첫 명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자극하여 빅쇼트를 만들어내는 명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 마음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모든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세력들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단기 시향을 말씀드릴 건데 저희 이제 단타방을 좀 말씀드릴게요. 단타방에서 제 OKX 가입 링크 OKX 가입 링크로만 가입되신 분들 이 보이시죠? 네, OKX 이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OKX 가입 링크로 가입하신 분들 더보기 보시면
이제 저에게 코인지 단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나중에 그 아이디랑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단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단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브리핑을 이제 단기 시향을 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니까는 66.5K에 66.5K에 10배 비중 100%로 들어갔습니다. 익절가를 65K나 65.3K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익절가가 65.4K까지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66.12까지 쳤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타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한번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참고 삼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손절가 67.2K였는데 이 구간에서 67.2K를 넘어섰지만은 1년선 제가 아직 손절 구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시간으로 손절을 또 얘기를 하자면 말씀드린다고 했거든요. 15분 1년선만 보면 될 듯 1년선 이 구간을 이 위로 안착이 되었지만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안착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손절 없다. 지금 손절 라이벨이 아니다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맞췄던 이유가 제 단톡방에 보시면 이렇게 근거를 또 저희 OKS 단톡방 선물방에서는 어제 9시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비트코인 이때 차트입니다. 66.4K 때 이게 비트코인 차트고 이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448일선이 이탈이 되었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이미 448일선 이 구간을 이탈이 되고 나서 896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5분 봉상이거든요. 896일선까지 내려오겠구나. 그래서 이 896일선이 65K에서 65.3K 레벨일 거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똑같이 왔었죠. 이 시나리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됐고 비트코인도 똑같이 이 구간에서 숏을 봤던 이유가 프랙탈로 봤기 때문에 그렇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단기 시향을 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 896일선을 깨지지 않으면 단기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6일선 비트코인이 65.3K에서 65.5K 레벨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지지가 나온다면 뭐 66K 후반대까지 66.9K 후반대까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더 이건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뭐 향후 한 12시간 안으로 혹은 뭐 5시간 안으로 6시간 안으로 혹은 3시간 안으로 나올 만한 관점이고 4시간 봉상으로는 단기 관점을 말씀드리자면 65.2K 아까 금방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탈이 되면 4시간 봉상으로 이 구간이 이탈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896일선 이 레벨 이 레벨이 지금 강력한 지지 구간입니다. 지금 64.7K에서 65.3K 레벨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이탈이 되면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탈되지 않으면 살짝 21선까지 4시간 봉상으로 21선까지 반등을 칠 수가 있다라는 점 혹은 11선까지 그래서 반등의 레벨은 66.7K에서 67K까지 반등이 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단기 시향입니다. 단기적인 시향을 우리가 어디가 중요한 레벨인지 어디가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을 크게 하려면 어디가 깨져야 할 건지 아니면 여기를 지지해주면 어디까지 상승하고 다시 떨굴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비트코인 장기 시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시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별 완성 이후에 111선이 이탈이 되고 224일선이 이탈이 되었을 때 난 다음에 찐 상승이었던 적은 없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례적인 걸로 보면 2013년도에 1년선을 지지하고 난 뒤에 종고점을 뚫어줘요. 이 구간 이 구간 보이죠 여러분들? 이 구간처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냐 이 구간처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구간에서는 정별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정별이 완성이 되는 구간은 이 구간이었어요. 이게 896 여기서부터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이때부터가 대충 뭐 이때쯤 그림이 있죠? 이때쯤 그림? 만들어지진 않았지만은 이때 그림으로 대충 그대로 곡선을 만들어 보면 요때부터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 이탈이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때는 896일선이 없을 뿐더러 112선 이탈됐지만은 정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 1년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온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11선이 하락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다. 그죠? 896일선까지나 이탈로 역별이 완성이 될 때까지. 이게 15년도거든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1년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1년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뭐 상승을 했지만은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런 거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1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 거품인 거예요. 이 위로는 111선 오는 것만 해도 거품이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현재 차트 보면 111선 위에 있죠. 개공짜 숏입니다. 기회라고 봅니다. 이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그냥 숏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저는 그렇게 포지션을 진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 포지션을 보시면 이제 유튜브 컨텐츠용으로 제가 진입하고 있는 거죠. 숏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네, 저는 숏 타점을 67.3K에 숏을 최고점에 지금 탑승을 해두었습니다. 제 평단가가 여기거든요. 네, 평단가가 여기. 그래서 지금 원래 제 평단가 숏이 원래 초창기는 63.2K였습니다. 63.2K의 10비트 숏을 타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더 올라올수록 더 태울 거고, 11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는 10개를 더 태울 겁니다. 원래는 10개였지만 평단가도 67K로 67.3K로 더 올라왔고 거의 4,000불 이상으로 더, 원래는 63K의 숏을 샀는데 지금 67K의 평단가가 숏을 좋은 평단가로 만들어졌죠. 거기다 물량까지 더 태울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어디서 더 태울 거냐면 111선 이탈되는 거 보고 확실선을 가지고 태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67.3K의 숏을 태웠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단기적인 제가 OKX에서도 지금 현재 숏을 지금 볼지 안 볼지 이 레벨을 깨지면 더 먹을 거고,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이절을 단기 단타로 진입한 66.5K 부근에 탔던 숏 물량을 입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를 같이 이렇게 계좌를 나누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포머가 없습니다. 오를 때도 먹을 수 있고 장기적인 큰 그림 관점에서도 더 맛있고. 좀 장기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 1년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상승은 가짜다. 정배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 이탈은 무조건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이때도 반등을 쳤잖아요. 이런 무빙이 우리가 이게 세력에 농락에 당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1년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제가 이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서 시즌 종료를 외치고, 저는 실제로 11월 달에 실제로 이때가 2021년도 11월 26일 날에 이렇게 하면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한호 속에, 그죠? 남들이 다 느끼는 하노이 속에 저는 하노이에 나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1년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똑같이 저는 욕을 먹었을 거예요. 이때는 뭐 구독자들이 유튜브를 하기 전이라서 그랬고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이때는 더 욕 먹었을 거예요. 야, 니가 448일선까지 무조건 온 다음에 안 왔네? 혹은 896일선까지 무조건 온 다음에 안 왔잖아. 안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숏을 탔는데 111선 이탈이 되면 무조건 숏이라고 했죠. 하락 관점이라고 했죠. 혹은 뒤늦게 여기 탔더라도 하더라도 청산가만 제일 리스크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140%가 반등을 했는데 저점 대비해서, 야 140%나 반등 쳤으면 이건 찐반등이야. 그리고 종고점까지 지금 뚫었잖아. 이건 신고점을 만들어줬는데 이건 찐반등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때도 만약 유튜브를 했으면 지금은요 여러분들 롱을 타점을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롱 타점을 잡는 것보다 숏 타점을 보는 거에 맞다. 111선 이탈될 때나 혹은 5일선 이격에 5일선 이격도에 따라서 가는 거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 여기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종고점 26%가 상승을 했는데 찐반등이야. 아니야. 100%로도 올라도 제가 찐반등으로 안 봤던 사람인데 저는요 기준이 똑같아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못 잡았던 이유가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 뚫어주면 상승, 정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뚫리면 하락, 상승. 이때 구간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때 구간이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역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 뚫어주면 896일선까지 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때도 안 믿었어. 왜냐? 야 1년선 뚫고 난 다음에 25% 올랐어. 25% 올랐는데 22% 하락했어. 야 이게 어떻게 잼반등이냐. 오른 거 다 내렸는데 심지어 SVB 은행 미국의 중소은행도 파산을 하고 난다. 파산을 했고 요 전에 FTX 사태가 또 터졌고 미국 바이낸스 CEO 뭐 소송 뭐 교도소 가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기회를 못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회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지금 현재 행동을 또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현재 반등이 어디서 나왔냐면 달봉상으로 11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 11선이 저는 깨질 거라고 봅니다. 11선이 깨지고 5일선이 깨지니까 11선이 깨졌죠. 그 다음에 이 5일선을 이번 달 7월 달에 65,526달러를 안착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가격이겠네요. 만약에 지금 한 7월 달이 일주일 남았죠. 7일 남았습니다. 7일 동안 비트코인이 이 5일선을 정확하게 얘기해 드려요. 65.5K가 아니고 65,525달러를 안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11선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일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11선이 깨지고 나면 이렇게 21선까지 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11선이 깨지려면 혹은 11선이 깨지려면 더 이상 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뚫렸던 5일선이 깨져서 11선이 왔으니까 11선을 깨지지 않으려면 5일선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5일선 위로 안착이 되잖아요. 그 레벨이 65,523달러잖아요. 그 레벨을 안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11선이 올 가능성이 높고 2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구간이 40.3K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디냐면 일봉상으로 40K 부근이 지금 현재 896일선입니다. 35K죠. 35K인데 지금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40K 정도 왔을 때 혹은 이게 아마도 37K나 38K 896일선이 37K나 38K쯤 올라오면 이미 그때 하락이 내려와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달봉상으로 21선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일봉은 하루하루만 움직여요. 달봉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40K 언저리에서 그대로 있겠죠. 근데 일봉상으로 어떻게 보면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우리가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 기술적 1년선에서도 왜 반등이 나왔냐면 장기 이평선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기술적 반등, 추세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근데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이 달봉상 21선과 일봉상으로 이게 지금 현재 35K지만 896일선이 일봉상으로 40K에 가까워지면 그 두 개가 지지가 같이 겹치는 라인이거든요. 제 노하우상으로 이 레벨이 달봉상으로 21선 레벨이랑 896일선이랑 근접했을 때가 본격적인 큰 하락이 나오는 시기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큰 관점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자면 제가 2015년도 프레타를 보고 최저점을 맞췄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2015년도 제가 그때는 몰랐지만은 이거 대선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걸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2022년도 11월 2일 날에 비트코인 15년도 이후로 7년 만에 기회인 이유를 하면서 뭐 차트 1, 2, 3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3번에 나눠서 올려드렸던 그 2015년도 차트를 보고 최저점이다라고 했던 그 영상인데 역대급 BTC 똑같은 시기다. 2015년도랑 2015년도에 비트코인 최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역별 시기도 똑같았어요. 역별 시기도 2023년도에도 최저점이 나왔고, 여기서 얘기를 드자면 한 가지 더 얘기를 차트적인 관점에서 똑같아요. 역별이 완성이 되는 시기, 최저점이 나왔던 시기, 그리고
2015년도에서도 역별이 완성이 되고 최저점이 나왔던 시기 2015년도 그리고 지금 현재 차트.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그 다음 해 최저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는 반감기가 있었다. 2016년도에 반감기, 2024년도에 반감기. 그 다음에 그 반감기가 있었던 날이 2016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까지도 있었고 202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있었다. 좀 아이러니하게 이런 부분까지 너무 똑같아요. 예. 저때 당시에 2015년도 프랙탈을 제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2019년도 프랙탈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많이를 하더라고요. 이때처럼. 이때 부분에. 저는 2015년도 유일하게 제가 2015년도 프랙탈을 본 사람이고 저도 이 2015년도를 찾았던 이유가 트레이닝 뷰를 결제하고 난 다음에 좀 맞췄거든요. 최저점을 맞출 수 있었던 게 이 옛날 과거의 차트가 다른 차트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결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유튜브 트레이닝 뷰를 결제를 안 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성장을 못했을 거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선이 이탈이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제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111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나요? 바이든 사태가 났어요. 제가 롱 관점을 111선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11선을 뚫었으니까 상승이고 나는 111선이 깨지면 하락이다 라고 이때 저는 최저점의 매수를 할 때부터 저는 어디가 고점인지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기본인 거예요. 내가 어디서 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제 기법을 이용하면. 근데 11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 바이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단기채 전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23년도 4분기, 1분기에서 이렇게 2분기, 3분기에서는 다시 또 경기 부양, 물가 안정 모두 잡으려 할 것 단기채 순발행 확대 전환 예정. 3분기에서는 단기채 순발행 확대 전환 예정을 하면서 이게 바이든 정부가 깨지면서 아싸리 그냥 다 깨져버려요. 아싸리. 대신에 우리가 896일선이 제가 기회라고 한 거는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4분기 이후부터는 변하지 않을 단 하나 유동성 부양 대선과 무관하게 10년간 의무지출 집행계획이 이미 확정됐다. 10년 동안 돈을 계속 푼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해졌어요. 지금도 현물도 솔직하게 비트코인 이때 가격에 뭐 물려도 괜찮아요. 7천만 원에 이때 물려되는데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진짜 바닥에서 주워서 바닥 부근에서 주워서 크게 먹고 싸게 주워서 비싸게 사고 싶잖아요. 근데 뭐 지금 타도 지금 뭐 1억 언저리죠. 1억에 타서 뭐 5천을 보든 5천까지만 보도 되잖아요. 혹은 뭐 운 안 좋으면 3천을 보든. 근데 여러분도 못 버티잖아요. 그렇지만은 좀 확실하게 우리가 투자자라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그래도 조금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가 안 되더라도 뭔가 좀 알고 하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면서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 2, 3분기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조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유동성 전개에 대해서 아무리 그 주변 애들이 하겠지만은 힘이 좀 떨어졌죠. 사실상.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마당에 이제 민주당이나 뭐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트럼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대선과 무관하게 4분기 이후에 의무지출 집행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 초에 기회라고 봅니다. 올해가 진짜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시죠? 네. 저는 여기서 줄 겁니다. 네. 숏을 저는 어디서 털 거냐면 저는 448선에서 털고 조금 저도 좀 쉬려고요. 좀 쉴 겁니다. 매매는 큰 매매는 좀 쉴 거라서 숏타점은 여기서 매매를 익절을 하고 여기서 익절을 하고 반등을 치잖아요. 그때 숏을 다시 뭐 타던가 할 건데 뭐 반등을 안 치고 그대로 하락을 빠르게 하면 빠르게 매수를 할 거고 근데 반등을 좀 치면 다시 또 숏타점을 뭐 50K 뭐 어느 중간에서 탈 거죠. 탈 겁니다. 모두 다 이렇게 오를 때 이건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금방 오늘 브리핑에서 얘기 안 드리는 건데 오를 때 항상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장기 평선 지지를 받고 올랐잖아요. 근데 896일선을 뚫고 난 다음에 지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110일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896일선 여기 지지를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구나. 올 차례구나. 그 시그널을 느끼면서 뭐 어디까지 하락할지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역별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896일선을 지지를 받으러 가는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한 번 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일봉상으로 60일선, 111선이 5일선 데이드 코러스 나거나 본 캔들이 밑에서 마감이 될 경우에는 빅쇼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고, 1년선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번 달 달봉 마감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주일 남은 기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단기 시황과 장기 시황을 꼭 체크를 하셔서 계속 조금 많이 반복하셔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대응이 꼭 깔끔하게 깨끗하게 성통하시는 쪽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끝까지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